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다. 모마이 한 구절 이벤트 오늘 7월 11일 오늘까지인 거 기억하고 계시죠? 시간을 저희가 꽤 넉넉히 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만 계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 책 다 못 읽었는데 이러신 분들 계시다면 다 읽고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 중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 또는 내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 그 한 구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떻게라도 저희 방송 들어주시고 책도 읽으시는 분들께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재를 털어서 네, 주머니 탈탈 네. 털어가지고 더 많이 응모하시면 더 많이 드릴 준비도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니까 기억하시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SNS와 팟빵, 유튜브 댓글창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당첨자 선정해서 저희가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면에 많이 나오는 이슈가 있죠. 직장 내 괴롭힘. 대박사님 들어보셨죠? 그쵸. 심지어 회사명 우리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 직원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이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좀 대두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실제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문화를 가진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조차 저런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다른 회사들은 어떨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네이버뿐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는 이제 한 소방관이 또 그런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곳곳에서 이런 좀 직장 내 괴롭힘이 도대체 얼마나 괴로웠길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런 걸로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뭔가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요. 생각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괜히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내일이 되면 또 회사를 가야 되고 또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무력감을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계를 찾아보니까 최근에 6월 9일 날 사람인이라고 아시죠? 그 구직하는 플랫폼 거기서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한 후 변화가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내지는 그게 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응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은 응답자 중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 법으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 지인들한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뭐 아는 바가 있냐 했더니 정말 많은 사례들이 우후죽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 진짜 고생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험한 곳에서 버티고 있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설문에서 괴롭힘 당한 유형을 조사해봤더니 부당한 업무 지시가 54.6%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은 것은 폭언 등 언어폭력이었어요. 그리고 뭐 차별 대우, 의견 묵살 또는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괴롭힘과 갑질을 당했을 때의 스트레스를 점수로 표현을 해봐라 이랬더니 5점 만점에 평균 4점이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그리고
괴롭힘 당한 직장인들 4명 중에 1명꼴로 한 23.9%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질병을 겪고 또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대목은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 같은 직접적인 대응을 한 사람이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한 45.4% 정도 됐고 54% 정도는 그냥 참고 있었다. 그러면 왜 참고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 70%대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나만 참는 거 아니고 다들 참더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버티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조사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지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모르겠다 또는 실제로 이게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피해자 분들은 사실 심리적 고통도 크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식도 없고 이러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 건지 이 여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법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할 것인지 이런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상담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 괴로움을 들어주고 얼마나 힘드셨겠냐 뭐 이런 얘기들은 나눌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좀 해줄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죠.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해주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알편심이 심리학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 그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내용도 알고 계시면 상황을 판단하실 때 조금 더 편해지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셨죠. 자, 게스트 소개해드려야겠죠? 네. 법무법인 한별에 소속되어 계신 윤영훈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영훈 변호사고요. 앞으로 그냥 윤변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 아는 지인이라서 이렇게 싸게 불렀어요. 싸게가 거의 밥 한 끼에 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불렀는데요. 네. 지금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시는 분. 그러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첫 번째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의 정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뭐고 이 법은 어떤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 법이라는 법 자체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고 이제 입법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언론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달에 입법이 됐는데 총 3개의 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합쳐놓은 것인데 그중에 이제 주된 것은 근로기준법이고요.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냥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만 있는 거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의는 법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 이걸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따분할 수 있지만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 방금 읽어드렸지만 이게 저 법적 개념이라는 것이 늘 다 애매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따박따박 끊어서 읽은 것처럼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우위가 어떤 것이냐? 이건 결국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위라는 게 꼭 상사와 부하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가령 동기들 사이에서도 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일을 잘한다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경우 따지면 우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 범위이냐, 그러게요. 이런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인 것인가? 이 부분도 과연 여기 뭐 말 그대로 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와야, 또는 힘이 들어서 뭐 정신과를 간다거나 아니면 두 분이 하시는 것처럼 상담을 받아야만 정신 고통이 있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근무 환경 악화도 어떤 것까지 근무 환경 악화라고 볼 것인가? 내가 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집에 가 잠이 오지 않아요. 이게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점심을 못 먹겠어요. 이 사람들하고 밥을 먹기가 싫어요. 이런 부분까지 근무 환경 악화라고 볼 건지, 이런 좀 해석 여지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채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적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정립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넓고 모호한 지점들이 많네요. 예. 한 가지만, 예, 당연히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되게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가 나왔으니 되게 딱딱 기준을 줄 것이다 기대하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희가 지금 성희롱, 성추행 부분이 사실 요즘 들어 되게 많이 사회화 이슈도 많이 되고 점점 많이 처벌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법에 없었어요. 없었고 맨 처음 문제된 게 94년도 경도에 서울대 조교가 이제 대학 이렇게 성희롱 당했다는 부분 처음 인정이 되면서 그때 법 체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역시나 처음에 법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걸까지 성희롱이라고 볼 것인지, 어디까지 성추행 볼 것, 되게 애매해서 처벌이 잘 되기도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그로부터 한 20년 정도의 시간 흐르다 보니까 선례도 쌓이고 사람들도 이것까지는 성희롱이 맞아, 이 부분은 좀 부당한 것 같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조금 더 많이 처벌받고 있는 거라서, 아마 이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은 일단 입법이 된 자체가 아까 서두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주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은 다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직장이 어찌 보면 가정보다 더 오래 있는 곳이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들 힘들어 하니까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앞으로 한 10년, 빠르면 5년에서 10년 또는 길면 20년까지 선례가 쌓이고 사람들이 조금씩 알 거예요. 이제 이런 격까지는 내가 참아야 되는 거, 이 부분은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내가 신고를 해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차츰 선례가 많이 쌓여서 점점 일반인들에게 인식하기 쉬운 곳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관련된 법 그리고 처벌 이런 것을 얘기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 조항들도 만들어져야겠네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누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법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법상으로는, 현재 있는 법상으로는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법 규정 자체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딱 하나 처벌받는 것이 근로자나 또는 그런 누구든지 이걸 알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했을 때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용자, 사장이죠. 대부분 사장이 그 신고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도록 오직 그 규정 하나만 지금은 들어있거든요. 그 이외에 마치 당연히 일반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법이라고 하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법에서, 근데 그런 규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입법의 공백이고, 근데 그 부분이 왜냐면 아직 말씀처럼 어떤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었고, 처음 만들어질 때도 2019년 7월 논의가 많았던 것도 일단 이거를 법 제도의 개념으로 들여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조금 공백기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이 꾸준히 이제 지적이 돼서 올해 4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 4월 13일 법이 개정이 돼서 아직 시행되진 않고 이제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이 될 건데, 어떤 조항이 추가가 됐냐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직계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할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은 그런 경우가 네. 많잖아요. 이제 뭐, 친척 가족 해가지고 이게 좀 사업주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주가 이 근로기준법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대부분 사업주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그런 경과를 조치해서 이행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개선 조치를 하게 되니 그런 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과태료라고 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과태료는 행정벌이에요. 그래서 형벌은 아니에요. 형벌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벌금을 형벌이라고 하고 과태료는 행정벌이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무단횡단을 하면 그냥 범칙금 3만 원 내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건 전과는 아니에요. 전과는 아니고 아마도 이건 입법자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형벌로 부과를 하면 전과가 남는 부담이 있어서 똑같은 뭐 금액은 1,000만 원, 500만 원 똑같은 돈인데 벌금으로 하지 않고 과태료 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과태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업주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은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노리고 이제 한 거죠. 하도 그동안 말이 많았던 게 워낙 뭐 다들 이미 언론기사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지만 뭐 최근에 맨날 국정감사나 이런 할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국회의원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조사한 건데요. 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이제 법이 시행되고 1년 한 5개월 됐죠. 그때까지 실제로 신고된 건수는 7,953건이 신고가 됐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2019년에 2,130건, 2020년에는 5,823건이 노동부에 신고가 됐는데 이 중에 실제로 조사를 거쳐서 검찰에 송치된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직장 괴롭힘 맞아서 형사처벌해야겠다라고 한 건은 고작 94건. 전체 신고 건수의 1.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사용주들은 신고가 들어와도 굳이 내가 조치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고 결국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아까 말씀처럼 대부분 절반 이상의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어도 본인이 나만 유난을 떠는 것인가 나만 이런 것이 싶어서 신고를 못 하시는데 그중 용기를 내신 분이 7,900분 정도 계시는 건데 그중에 고작 100건도 안 되는 경우는 처벌을 받다 보니까 점점 더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런 과태료 입법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약간 아동학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아동학대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면 잡혀간대 막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는데 그쵸, 네.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했죠.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직장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런 시기인 것 같고,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이번 알편심에서는 막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기 내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보호하는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 이런 것도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법으로 조항이 있긴 했는데 굉장히 모호하고 좀 그쵸. 넓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나 또는 조건, 기준 이런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규정은 없고요. 이제 근로기준법 또 보면 사실 입법 연역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오기 전에 보면 다 약간 외국에는 이런 게 먼저 있었을 거잖아요. 외국 법들을 좀 많이 베껴왔어요. 베껴와서 근데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규정은 없지만 정부 기관의 내규나 그런 행정 규칙 같은 거 있는데 뭐 이런 경우를 많이 한 9개 정도로 유형을 많이 구분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하나씩 읽어드리면 뭐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두 번째로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세 번째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네 번째,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다섯 번째,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여섯 번째,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일곱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 일만 시키는 행위. 8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마지막으로 일반 조항인데요.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9가지를 예시를 들어놓고 있는데 제가 사실 하나씩 읽어드리긴 했지만 다 애매한 부분들이 많죠. 특히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법 자체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명예훼손, 원래 알고 있던 폭행, 원래 알고 있던 폭언을 제도로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 다 외우거나 당연히 그럴 수 없으실 거고 뒤에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내가 직장에서 겪는 일이 정말 나의 부주의나 나의 업무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도가 지나친 폭언이나, 그러니까 폭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폭행은 사람들 생각하시면 꼭 법적으로는 원래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때려야만 폭행 생각하시는데 폭언도 폭행에 속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욕설이나 폭행도 폭행죄로 처벌이 돼요. 심한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폭언이나 폭행 등 내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행위는 다 업무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인사관리 규정에서 이제 가져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쭉 보다 보면은 사실 옛날에 요즘도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직장에서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떨이 날라가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회사는 어쩔 수 없어. 들어오니까 참는다. 이렇게 했던 것들을 법으로 이제 지금 계속 넓혀 나가려고 그렇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참을 일이 아니다. 이건 문제다라고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처럼 옛날 드라마 보면 기획안 벅벅 찢어가지고 면전에 던지거나 아니면은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명예의 퇴직 시켰는데 안 하면 책상 하나 놓고 저쪽 구석에 앉아있게 하는 걸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다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리스트를 듣고서도 지금 내가 괴로운 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성격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잘 받고 아니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건지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변님은 이렇게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이슈로 상담을 누군가 받으러 왔을 때 이거는 괴롭힘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라고 좀 확신하게 되는 포인트랄까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처럼 여기 근로기준법이나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자체에는 처벌 규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일반적인 원래 있던 민사, 원래 있던 형사, 법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명예훼손이나 아까 폭언, 폭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도 옛날에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사회에 맨 처음에 변호사 시작할 때는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서 직장에서 약간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자면 그런 거를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하거나 알려서 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말할 분위기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직장 괴롭힘일 수 있잖아요. 왜 너는 용기 내지 않고 말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데 너무 강압적인 회사나 이런 분위기는 말할 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의뢰인이 저한테 사실 아직은 직장 괴롭힘이 이렇게 많이 상화되지 않아 법적으로 사람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 상담을 오거나 지인이 물어보면 말을 해주는 거는 네가 일단 네 직장 상사나 회사에 어쨌든 그 지위 계통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정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또는 네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자나 이메일이나 어떤 대화를 들었을 때 그걸 좀 녹음이나 카톡 같은 거 캡처를 떠서 가져오면 훨씬 더 법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이렇게 일단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좀 명백한 좀 증거가 있어야 되겠네요, 우선. 예. 근데 그 명백한 증거는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 다른 사건 할 때도 법은 약간 저희가 늘 약간 저희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법은 절대적인 정의나 실체적인 정의를 밝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 굳이 말하면 약간 조금 비유를 하자면 신이 알고 있는 정의 말고 인간이 밝힐 수 있는 정의까지만 밝히는 곳이라 절차 한계가 있어서 사실 되게 억울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직장의 괴롭힘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뭐 가정폭력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성범죄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싸움 같은 경우도 본인이 피해자인데 약간 법정 일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교묘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가해자인데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거만 챙겨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제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저 사람 믿고 녹음도 안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상대방하고 싸우면 카톡을 지우고 오세요. 보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는 약간 여기서 주제랑은 조금 나사갈 수 있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요즘 카톡은 그 다음에서 법원에서 조회를 시켜도 한번 카톡방을 나가면 하루 이틀 지나면 서버에서 지운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복원을 안 시켜줘요. 예, 그래서 본인 핸드폰을 지워버리면 이제 증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사건도 상대방의 거짓말이 명백한데 저희 쪽 의뢰인은 말씀처럼 보기 싫다고 지워버리고 전 상담 오신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저희가 거짓말인 걸 알아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힘든 일 겪으면 의뢰인들 맨날 힘든 분들 보니까 겪으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저 사람하고 나눈 대화도 보기 싫은 것도 아는데 그래도 카톡이나 또는 통화 녹음 요즘 거의 다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지우지 말고 가져오시고 정 보기 싫으시면 변호사나 다른 분이 맡겨놓고 지우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억울한 일 좀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아오면 이런 경우에도 이런 증거, 대화 목록이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통화 녹음이라든지 대화에서 녹음도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하셔서 괴롭더라도 약간 침착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통화 녹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의뢰인들이 통화 녹음을 해오세요 요즘은. 근데 하나 문제가 내가 녹음해야지 일부러 하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티가 나요. 유도 질문 같은 거. 예, 너무 티가 나서 이게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유도 질문 하면 그 자체가 너무 티가 나서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상대방한테 나한테 유리한 얘기를 이끌어내려고 자기가 먼저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 잔뜩 하신 다음에 나 얘기해, 너도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증거는 결국 전체 녹음 파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내가 나한테 불리한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증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음하실 때도 내가 녹음하는 전체 내용이 나중에 법원에 들어가는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녹음을 해 오시는 게 좀 더 증거 가치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예.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내가 괴로워서 죽겠는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또 머리 쓰면서 뭔가 상황에 대처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또 그렇죠. 가능할까.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해자한테 뭔가 증거 수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뭐 자기 친한 동기나 아니면은 정 힘들면 자기 자신한테 카톡을 보내도 돼요. 그런 경우도 증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일시 객관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밝히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저한테 보내면 다 제3자가 증인이 없기 때문에 좀 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라도 내가 오늘 뭐 2021년 7월 며칠인데 내가 오늘 회사에 이런 일이 겪고 너무 힘들다라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고 내 카톡을 캡처해 놓으면 이게 쌓이면 자동으로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카톡은 이제 접근성이 유용해서 그렇죠. 이제 제안하시는 거고 만약에 일기 같은 걸 쓴다면 어때요? 일기도 괜찮은데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는 제가 카톡을 말씀드린 거는 카톡의 날짜는 저희가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기는 제가 이거 2021년 7월 며칠이라 써도 이게 나중에 소급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다만 일기나 장부 이런 것들도 증거가 있는 경우는 매일매일 쓰는 경우는 좀 그게 쌓이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가령 대부분 사람들이 일 터지고 소급해서 막 며칠 거 쓰는 건 안 되고 꾸준히 내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일기를 쓴다. 그러면 내 일기에 그런 내용을 매일매일 쓸 거잖아요. 그럼 한 6개월치가 모이거나 해서 그 중에 한 달치만 떼서 가져가면 증거가 돼요. 정기적으로 내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평생 일기 안 쓰시던 분이 갑자기 일기를 썼다라고 들고 가면 아무래도 본인이 작성한 문서기 때문에 조금 증거 능력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럼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냥 동료한테 너 나중에 법정 가서 나 좀 증인 대줘? 이 정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쵸. 이게 사실은 증인이 제일 좋은데 말씀처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언을 해줘라고 사실 부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증언해달라고 안 해주는 경우 더 훨씬 많아요. 부담도 되고
특히나 이런 뭐 직장 내 괴롭힘 얘기하면 회사랑 싸우는 거잖아요. 안 돼서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거예요. 그 자리가 또 카톡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와줄 게 말은 잘하는데 뭔가 서류로 작성해 가서 여기 서명을 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를 내가 오늘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한테 힘든 얘기 했으니까 증언해줘라는 얘기를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카톡이나 문자로 나 오늘 너무 속상했어.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을 적으면 좋지. 못 적더라도 야 오늘 회사에서 약간 뭐 상사 김 부장 이랬는데 너도 알지? 했더니 알지. 야 걔 또 그랬어? 이러면 나중에 나 문제 생기면 네가 도와줘. 알았어 도와줄게. 이 정도의 카톡만 남아 있어도 최소한 그날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내가 내 동기한테 김 부장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을 얘기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나중에도 그 직장 동료가 저를 도와서 되게 높죠. 왜냐하면 형사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바로는 부담스러워서 동료가 증언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 카톡을 내면서 제가 이날 제 직장 동료 아무개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여기 있습니다 하면 형사가 이 카톡을 보고 그 직장 동료는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윤영훈 씨가 그때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말하기가 편하거든요. 부담도 적어지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구두 약속만 해서 나중에 가서 해줘 하면 본인이 직접 경찰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동료가 그 대답을 안 해줬다 하더라도 대화한 기록이 그렇죠. 남았기 때문에 얘기했다는 거는 남아있죠. 명백히 남아있는 예. 거잖아요. 다만 이제 그게 물론 이제 100% 대행 증거는 되지 않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어떤 직장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약간 간접 증거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번 쌓이면 간접 증거라니까 따지면 100점짜리 증거라고 따지면 한 50점 미만의 증거이긴 한데 100점짜리 증거가 없을 때는 50점 미만의 증거를 여러 개 모아가면 이것도 100점이 가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재판 제도라는 게 정말 밝힐 수 있는 만큼의 형식적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실 평생 동안 경찰서 한 번, 법원 한 번 안 가시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 증거를 다 지운 다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너무 속상하고 이러니까 뭐 종이는 벅벅 찍고 카톡은 나가버리고 저 사람하고 연락 안 한 지 한참 되고 와버리면 근데 상대방은 사실은 뭐 다 나쁜 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법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금 약간 야갔죠. 야가서 다 준비를 해놓고 오시기 때문에 결국 증거에서 밀리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때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혹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지 말아야 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해. 피해자 입장에서.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 있을까요? 뭐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면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참는 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판단이 어렵잖아요. 판단이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원래 방송하기 전에 말씀 나눈 거지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은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저는 이제 뭐 법률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게 정말 내가 진지하게 회사를 그만두거나 내가 어떤 극단의 선택을 할 만큼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시면 좀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남들한테 말하는 사실 감정적인 토론은 되지만 객관적으로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드신 거 아는데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내가 겪은 일들을 좀 차분하게 적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적으신 다음에 이걸 기초로 남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일단 정리하는 입장에서 적응이 되고 정리가 되다 보면 이게 판단도 되실 거예요. 약간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정말 심각한, 그러니까 법을 모르시더라도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신고 못하고 문제 제기 못하는 게 나만 유난 떠는 건가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직접 적어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판단이 쓸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중요하네요.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록해보는 걸 추천해 드리거든요. 적다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떤 문제인지가 좀 선명해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좀 알게 되고 좀 객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침착하게 한번 적어보시라라고 권하는 거네요. 그리고 보통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자각이 들 때까지
한 번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 반복되는 사건이 있고 쌓일 텐데 쓰다 보면 무엇이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내가 다르게 대처했는데도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좀 더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피해자 입장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든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주관적이니까 예. 아무 의도 없이 던진 말인데 상처받았어. 너무 너 때문에 힘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농담입니다만 제일 조심하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그럴 순 없으니까. 말씀처럼 그게 사실 되게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 이게 법도 아까 제가 법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뭐 국회의원은 아니고 입법 직접 해본 사람 아니면 아마 되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특히 직장 같은 경우는 다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내 동기한테 내 후배한테 조금 했던 일들이 관행적으로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일을 배웠고 내가 그렇게 혼나가면서 일을 배웠으니까 나도 오히려 후배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후배한테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 후배한테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경우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없고 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말보다는 오히려 문서나 이런 걸로 지시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업무 지시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대부분 회의에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많은 일들이 구두로 하다가 화를 내다가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정말로 후배를 내가 잘 키우고 싶다, 후배한테 잘 전해주고 싶다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업무 지시는 다 뭐 이메일이건 사내 메신저건 카톡이건 그렇게 명확히 하시면 오해 소지가 없을 거고요. 그게 왜냐면 나중에라도 설령 본인이 그렇지 않더라도 반대로 가해자로 신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후배한테 업무 지시를 할 때 이렇게 했었다라고 증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건 사실 피해자건 둘 다 좀 문서화된 기록이 남는 게 제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그 업무 지시를 문서로 하게 되면 사실은 폭언 같은 것이 좀 배제될 수 그렇죠. 많이 배제가 있을 것 되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저도 뭐 이제 지금 한 변호사 지 10년 돼서 지시하는 경우 위치에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시하시는 분들은 말이 편하잖아요. 그걸 내가 문서로 정리하면 귀찮으니까 타이핑 치는 귀찮으니까 말로 하시는데 이리 와봐 이러면서. 그렇죠.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냥 네. 잠깐 오지 말로 하는 건데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문서로 작업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꼰대 심리학 다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문화도 달라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가닿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사소하게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 조금 있으면 그래도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너무 조심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매일 한자 한자 쓸 때마다 이것이 혹시 꼰대짓은 아닌가, 이것이 혹시 갑질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너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위험하긴 한데 너무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너무 거리가 생긴달까? 그러니까 관계가 서먹해진달까?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관계에서 너무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보단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저번에 저희가 내가 꼰대가 아닌가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은 꼰대가 아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혹시 이게 직장 내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과 자각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게 꼰대 연장선 상에서 이 말 자체가 꼰대일 수도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좀 일을 진짜 조금만 하는 것 같은데도 되게 괴로워하고 막 힘겨워하고 이런 걸 조직에서 볼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린 저거보다 10배는 더 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명백히 일을 조금 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막 힘들어 해도 따지면 괴롭힘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게 업무의 적정 범위라는 애매한 말을 써놓은 게 이 적정 범위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될 거거든요. 법적으로 판단하다 보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처럼 이제 뭐 얘는 10년 전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가령 동기들이나 회사 동년배 사람들하고 비교했거나 2, 3년 앞뒤로 2, 3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의 량 이런 부분을 하는 거 사실은 뭐 냉정하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말하자면 동일한 양을 줬는데 물론 동일한 양이라는 게 업무가 똑같진 않겠지만 양을 줬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 하시는 그 사람의 업무 역량에 문제가 있을 거라서 결국 뭐 사실은 저기 법적이 아닌 얘기도 합니다만 문제 터지고 저희는 이제 주로 분쟁을 보면 이 직장의 괴롭힘을 얘기를 하자 보면 그 업무량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업무량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가서 그 상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결국은 감정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감정이나 그 임팩트 있는 한마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마음이 상한 다음에 그때부터 논리를 만드는 거고 사람이니까 이게 말씀처럼 직장의 괴롭힘에서도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면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 거예요. 이게 업무가 많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손이 빠르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한테 일이 좀 몰리는 게 원래 조직의 생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뭔가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일을 과도하게 많이 주는 건지 그러니까 의도가 좀 파악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도 또는 그 외의 정황들 뭐 일을 많이 주고 아까 윤 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통 일 잘해서 일 많이 하는 사람한테 너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야야 수고한다 미안하다 막 그렇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 같은 걸 예. 파악하다 보면 사실은 이걸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도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니면은 그냥 과도하게 업무가 몰린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아까 뭐 이제 증인도 말씀하시고 입증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물론 악의적으로 증언을 거짓말 하시는 분들 많기는 한데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처럼 뭐 직장은 대부분 최소 몇 명 이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 터지면 결국 그 사람이 평소에 이 둘 사이 A랑 B랑 예를 들어 가해자 피해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A 둘 사이 이름 모르겠다. 근데 내가 A는 안다. 내가 B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이제 애매한 부분은 판단이 될 거라서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불안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할 때는 결국은 본인이 그 사람한테만 일부러 나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가지고 다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아까 그 업무 자체의 양보다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제가 찾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내 관계라는 게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하하호 늘 그렇게 배려하고 그럴 수만은 없지만 이제 방해하려고 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또 실수했을 때 위로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걸 즐기고 그걸 이제 더 이제 과장해서 표현하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거는 명백히 괴롭힘이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반응들을 우리가 좀 더 잘 관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사실 그리고 예, 뭐 아까 잠깐 근로기준법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들이 다 보면 의무 주체가 사용자거든요. 사장. 근데 이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 법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올라가면 관리직에 있는 분들 또는 사장 월급 주는 분들은 본인이 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면 그만큼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일이 몰리고 있으면 그게 왜 몰리는 거고 그러면 저 사람한테 얼마나 감동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그런 거를 처리하라고 사실은 월급도 많이 주는 거고 관리직도 안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규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윗자리에 올라가서 편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위에 올라갈수록 조심하고 위에 올라가도 불편한 게 행동해라. 이렇게 약간 법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은. 그러니까 네. 그 올라간 자리에 맞는 책임을 져라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아까는 좀 불만이었거든요, 이 법이.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모두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한 개인에게 너가 잘해줘 이게 아니라 좀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수도 있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찾다가 어느 글에서 발견을 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유해 인자이다, 조직 내에.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바꾸는데 좀 관심을 기울이고 또 예전에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이 있듯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이런 것들도 마련하고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봤어요. 예. 네. 사실 따지고 그 마치 생각해 보면 저희도 제가 2012년부터 이제 변호사 일을 했는데 성희롱 예방 교육 그때도 이제 의무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근데 처음에 교육 받으러 가면 다들 웃어요. 강사가 와가지고 자 이런 건 성희롱입니다 하지 말자 막 웃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몇 년처럼 다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도 아직은 그 예방 교육이 의무가 아닌데 곧 개정해서 의무가 될 것 같아요. 되고 나면 사람 똑같이 웃을 거예요. 가령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막 예방 교육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고 야 김대리 너 똑바로 못해? 아 여기 직장 괴롭히면 막 웃을 텐데 그게 결국은 10년 지나면 처벌될 거고 그 안에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직장에서 저도 사실은 물론 첫 직장에서 제 인생이 뭐 결정되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은 거를 하고 거의 뭐 회사에 15시간씩 매일 있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직장은 그냥 일로 만난 사이 요즘 그 유재석 옛날 했던 예능처럼 일로 만난 사이고 그 사람들하고 어느 일정 부분 이랑 안 친하려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막 모든 걸 다 걸고 그럴 예. 필요 없다라는 인식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큰 조직에서는 물론 일어나긴 하지만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작은 조직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조직에서는 이게 이슈화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되니까 네이버 같은 곳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 이슈가 되니까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작은 조직은 사실 더 취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법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법이 계속 이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멍들 아직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올해 6월 23일 날 이제 통과된 법은 아니고 개정안 올라온 걸 보면 말씀처럼 지금 이 법 자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개정안 나온 것도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자라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근데 어찌 보면 말씀처럼 큰 조직이라고 해도 결국 왜 저희가 마치 왜 회식 이런 거 할 때 보면 100명에 모여도 결국 얘기하는 건 그 테이블 4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4인 이하라고 해서 직장 괴롭힘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심할 거거든요. 더 심해요. 4명인데 3명에서 1명 왕따시키면 그야말로 지옥인데 그건 정말로 20명 있는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면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되지만 여기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밖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법에 들어와야 되는데 늘 여기 문제가 근로기준법에 항상 문제가 되게 조심스러워 하세요.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뭔가 법적 제재를 하면 자영업자를 망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조심들 하셔가지고 통과가 못 되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제일 취약한 골이라서 뭐 제가 뭐 입법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알편심이니까 뭐 이렇게 법적으로도 우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혹시라도 피해자인 거 아닌가 스스로 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저희가 해줘야 될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선은 무엇보다도 내 탓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을 하는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성격이 어떻고 거기서 자꾸 원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처음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든 뭐 이런 거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가해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의 괴롭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혐오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못나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직장을 때려치지도 못하고 이런 식의 비난의 늪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슈다. 지금 뭔가 통제의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 불안정함을 혼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의 문제다라는 걸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그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주변에 다른 좀 믿을 만한 그 주변 그 직장 동료든지 상사한테 이걸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좀 객관화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는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에게 이걸 의뢰해서 이걸 들어보고 이게 당신의 어떤 이슈만이 아니라 이건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가해자들, 가스라이팅 하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성격, 어떤 통제 심리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한 후에 또 의사결정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윤변님께서 말씀하신 게 귓전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거다라고 이런 의심이 들 때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윤변님이 딱 단호하게 참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네. 그러니까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힘든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렇게 나 힘든데 주저주저 할 정도면 정말 그 사람은 피해자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일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 주장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저희한테 상담 올 때도 보면 뭐 직장의 괴롭힘이나 다른 문제를 오시더라도 보면 좀 이제 억지를 쓰시려는 분들은 보면 되게 자기 유주적이고 자기 혈당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오세요. 근데 주저주저 하다 오시는 분들 보면 피해가 누적돼서 이미 약간 많은 상처 입고 오신 분이 많아서 지금 혹시라도 뭐 당연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 들으셨을 테니까 괴롭힘인지 고민하시고 며칠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좀 진지하게 아까 말씀처럼 일단 본인이 한번 겪은 일을 적어보시고 아까 적어보시라는 게 객관한데 약간 이게 나중에 법적 조치를 하실 때 증거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팩트가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옛날 첫 직장에서 약간 직장 내 괴롭힘인지 회사의 부적응인지 고민했던 데가 있었는데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직장은 너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 너무 다 직장에 오래 있고 너무 집보다 오래 있는 곳이라서 근데 집만큼 뭐 재밌지도 않고 돈 때문에 나오는 이런 직장이라서 다들 힘드니까 그건 정말로 뭐 지금 보시는 보기에는 변호사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지만 저희도 옛날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요. 다 똑같으니까 조금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부끄러운 일 아니다 생각하시고 말씀처럼 심리 상담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도 되게 와닿네요. 부끄러운 거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뭔가 부정응하고 있으면 내가 문제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이걸 못 견디지? 내가 못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또 말씀하시길 꺼려하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그런 가해자들의 문제이지 이걸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수치스러워할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약하거나 능력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더 유능하거나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불안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절대로 못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나서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좀 그런 마음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센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해자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리기 위해서 막 세게 말하고 폭언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속은 사실은 굉장히 열등감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고 허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내가 약해서 당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 일도 보면 일 잘하는 선배들은 혼내지 않아요.
혼낸 시간 제가 하면 빠르거든요. 꼭 일 잘 못하는 선배들이 혼만 내고 다시 해와 이러고 다시 해가고 또 다시 해와. 그럼 자기가 할지 모르니까 그러는 그렇죠. 거거든요. 자기도 맥을 못 잡으니까. 응, 자기가 모르니까 그냥 혼만 내는 거야.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맞는 말씀처럼 일 잘하는 사람들은 혼낼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일 처리하고 집에 가야죠. 아, 그쵸. 언제 혼내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정리해 주신 건데 저는 오히려 말씀 처음에 방송 준비하면서 정리해 주신 말씀 들은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일은 당신 전부가 아니다.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힘들었던 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거든요. 회사에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남들은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6개월 동안 제가 주말 다 포함해서 이틀 빼고 다 나갔었거든요, 회사에. 다 나갔고, 그때 15시간씩 회사 있고 했다 보니까, 뭐가 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일만 나고, 일을 다 처리해야만 내가 살 것 같은데, 일은 끝나지 않고. 그랬는데, 그거 한 번 겪고 나서, 이제는 그 회사 나와서 개업도 살다 보니까, 물론 일은 재밌고, 소중하고 좋은 건데요. 일 말고 좋은 거 되게 많고, 제가 일을 조금 못하거나, 오늘 실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되게 그 경험에서 나온 우러난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자기 개념 복잡성?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는 역할이나 나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우리 너무 일에만 목을 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 직장에서만 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힘을 좀 인식하시면 좋겠고, 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꼭 하나씩 다 언급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는 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딴 건 또 재밌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라는 그쵸. 거죠. 네. 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직장이라는 건 없다. 늘 자기 자신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윤영훈 변호사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에서 나와주셨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녹음하시면서 드신 소감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저는 맨 처음 말씀 듣고 왔을 때는 저희 일이 늘 재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법이 워낙 재미가 없는 것이고 특히나 게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어떤 법 이래가지고 실무를 얘기하면 되게 지루할 줄 알았는데 두 분이 잘해서 재밌었고 잘 웃다 갔고요. 저도 덕분에 하신 직장의 괴롭힘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제가 뭐 사서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일도 따지고 보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10년째 하다 보니까 저희 변호사 일도 절반은 카운슬링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두 분이 하신 심리상담 좀 다른 느낌의 카운슬링이기는 한데 결국은 의뢰인 얘기 잘 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게 요즘 다들 되게 외로우신가 봐요. 물론 저희는 이제 분쟁이 생겨서 오시면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없나 봐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학창시절에는 그냥 친구를 많고 다 얘기할 때 많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잘 못 느꼈었는데 오시는 분들을 보고 특히 분쟁 생긴 분들이나 힘든 분들이 와서 제가 지겨워할 때까지 2번, 3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점점 더 누군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팟캐스트 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들에게 위로가 되는 방송 하시는 게 더 인기가 있지 않나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보증하는 변호사예요. 항상 보면은 의뢰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 사건을 굉장히 열심히 소중히 다루는 그런 변호사,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도 굉장히 승소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알편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꼭 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법적인 이슈에 휘말리면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괴로워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 카운슬링의 마음가짐도 갖고 계시고 또 법적으로 굉장히 유능하신 윤 변호사님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한별? 네. 아, 네.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미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이미 그죠? 예, 일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면 또 충분히 알편심 청취자 혜택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윤여운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